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아침 송경제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췄는데요. 주 원인은 미국의 재정 악화와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 증가 때문입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한 건 2011년 이후 처음인데요. 이렇게 국가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가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국가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회사채 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당연히 회사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뿐만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져 환율도 오르게 됩니다. 결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금리와 환율 상승, 그리고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외입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자연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겠죠. 결국 미국은 피해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 부채가 늘어도 걱정을 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3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과학 이론 또는 과학 상식 배우나 했더니 와, 오늘은 정말 뜨거운 거 가져오셨습니다. 바로 초전도체. 네, 맞습니다. 초전도체가 핫한데 사실은 초전도체는 차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핫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냥 꿈의 물질 정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초전도체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 실온에서 있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소설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비소설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알게 모르게 계속 연구 중에 있고 굉장히 이제 핫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온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을까가 가능하긴 할까? 회의적인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네. 이미 활용은 되고 있어요. 상온에서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관련된 노벨상이 4-5번이 나왔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물리학 하면 뭐 상대론과 양자론만 생각하지만 초전도 현상은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송경제에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들은 초전도체가 과연 뭐냐, 그리고 어떤 쓸모가 있을 거냐, 그리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걸 알아야지만 최근의 이슈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거는 좀 모르겠어요. 사실 검증들이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기존의 초전도 현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왜 지금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지, 과학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송경제 플러스는 시사보다는 교양을 지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우린 초전도체가 뭔지를 알아보는 거에 더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절대 네. 시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초전도체부터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겠죠. 네. 뭡니까? 초전도체를 알기 전에 당연하게 초전도체가 아닌 그 물질이 뭐길래 초전도체는 특별한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보면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가 있고 안 통하는 부도체가 있고 반만 통하는 반도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 그 전자의 흐름, 이걸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금속 내부에서는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자유전자가 되겠죠. 물론 플러스를 띤 이온의 흐름도 전류는 맞습니다. 전기를 띤 입자의 흐름이니까요. 근데 보통 생각해보면 번개가 번쩍, 이건 뭐냐면 전자들이 공기를 타고 쫙 이동을 하는 거고요. 책받침에 머리카락이 이제 쓱쓱쓱쓱 해갖고 띄우면 뜨는 거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20대들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책받침이 뭐야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어렸을 땐 이거 놀이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예. 머리카락이 이렇게 대고 플라스틱을 하게 되면 뜨잖아요. 네. 정전기, 이것도 사실 정적인 전기인 겁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뜨는 이런 전기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동하는 모든 전자기기들, 전기기기들, 이 모든 것들이 전자가 내부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전자는요, 원래는 원자 내부에 원자 핵에 이제 묶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금속에서는요, 예. 전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막내,
한 명, 두 명 이 정도 되는 막내들은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뛰어놀아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네에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길 골목에요. 적절하게 압력을 걸면 그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압력을 뭐라고 말하느냐? 전기적인 압력이니까 전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도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잘 움직일 수 있는 물질들이고 주로 금속이 되겠죠. 네. 부도체는 전자가 잘 못 움직입니다. 네. 동네가 엄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도체하면 뭐 구리 같은 거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구리, 은이 가장 이제 전기 전도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구리, 예. 그리고 그다음에 부도체는 나무 같은 거 생각하면 되나요? 나무 뭐 혹은 뭐 애자라고 부르는데 네. 절연용으로 쓰고 있는 사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신줄을 보다 보면 보이는 저게 왜 도넛 같은 게 여러 개 매달려 있지 않은 것들 이렇게 세라믹을 부도체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요 동네가 엄한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들이요 다들 집안에 자기 전자들을 잘 데리고 있습니다. 네. 혼자 있지는 않고 예. 옆집이랑만 교류를 합니다. 길거리에 어슬렁거리는 전자가 있으면 딱 눈에 띄겠죠. 그래서 전자가 없는 겁니다. 반도체는 뭐냐? 네. 반 정도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부도체에 가깝습니다. 부도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 동네는요. 숨을 수 있는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그 빈 공간에 숨어서 아이들이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면서 뛰어놀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적절한 불순물을 첨가를 한 다음에 적절한 조건을 주면 도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왔다 갔다가 가능한 세미 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인데 우리 예전에 세미 정장 입고 와라 뭐 이런 얘기 그 세미가 이 셈입니다. 예. 그럼 반도체가 왜 이렇게 핫하냐?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적당한 조건만 걸어주면 도체도 되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스위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계하기에 따라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반도체가 가장 핫했는데 네. 갑자기 초전 도체가 튀어나오는 거죠. 예. 도체로 가서 다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전자들이 뛰어놉니다. 네. 그럼 당연히 도체를 이루는 전자들이 진동도 하고 전자랑 상호작용도 하고 도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스스로 진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자들이 전압이 걸렸어요. 한쪽 방향으로 막 이제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원자들이 중간에서 진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지난 전자들이 막 저항을 느껴요. 말하자면 마라톤을 하는데 예. 앞에서 뭉기적거리는 나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피해가면 되겠죠. 네. 근데 나무가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부딪히기 쉽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힌트가 있습니다. 잘 움직이려면 나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움직이는 나무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예. 정지시키면 됩니다. 정지. 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아이들이 뛰어놀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걸리적거리는 원자를 정지시키면 아마 전기가 잘 통할 겁니다. 그럼 최소한 원자가 느리게라도 하면 돼요. 빠르게 네. 좀 움직이지 마. 그러면 느리게 하려면 원자가 진동하는 걸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온도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사실 온도라는 것 자체가 입자들이 움직이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1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이 뭐가 다르냐? 같은 H2O지만 더 높은 온도는 입자들이 입자가 더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전도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슨 저온이니 무슨 절대 온도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1911년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예. 네덜란드의 과학자 온네스가 당시 유일하게 초저온을 만들 수 있는 과학자였어요. 예. 헬륨이 굉장히 액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헬륨을 액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고성능 냉장고를 말하자면 만든 셈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모든 입자의 움직임이 다 정지하는 게 0켈빈으로 정의를 하는데 헬륨은 4.2켈빈에서 액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269도씨에서 액화가 됩니다.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 액화가 되고요. 예. 그런데 그때 온네스가 이런 극저온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그럼 뭘 할까요? 실험해야죠. 무슨 실험을 할까요?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그때 몰랐어요. 그러면 그냥 뭐 실험했을까요? 이것저것 한번 그냥 금속을 얼려버린 보면서 얼려도 보고 뭐 아마도 사과도 얼려봤을 거고 그러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실험들을 했겠죠. 예. 많은 금속들이 극저온이 되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궁금하니까 계속 실험을 하는데요. 처음엔 뭘 했냐면 백금 같은 것도 이제 냉각을 시키면서 저항을 잰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흔들림 정지하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점점 저항이 작아져요. 우리 예상대로네 라고 했는데
이상하네. 백금이 특정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안 낮아진 그 저항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불순물이 있어서 그래. 백금을 정말 99.99999% 네. 순수하게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좀 쓰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은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은은 액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쉽거든요. 예. 그런데 수은도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온도가 낮아지니까 저항이 줄어드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4.2K가 되니까 예. 저항이 뚝 떨어져서 예. 저항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항 제로. 네, 저항이 거의 제로. 그때는 이제 제로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예. 근데 과학자들이 고민을 해요. 저항이 원래 스무스하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뚝 떨어지냐? 예. 이걸 설명을 못 하는데 이게 2011년이거든요. 예. 생각해 보면요.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설명을 시작하게 된 게 1920년이에요. 예. 양자역학이 시작되기 1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당연히 설명을 못 하는데 최초의 설명이 일어난 게 57년입니다. 5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바딘, 쿠퍼, 슈리퍼가 BCS 이름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초전도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네. 나중에 저희도 정호독실 JD 이론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네. 근데 독실 앞에 내면 DJ가 되네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저는 맨 끝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BCS 이론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양자역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초저온이 되면 전자들의 거동이 좀 달라져요. 전자들은 원래는 서로 밀어내야 되지만 쿠퍼쌍이라고 하는 쌍을 이루고 네. 이제 포논과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못 봐요. 여기 앞에 있는 저항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자기를 방해하는 이런 양성자들이라고 해야겠죠. 예. 혹은 이런 원자들을 거의 못 보게 되면서 저항이 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거동이 양자역학적으로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유지하려면 초저온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쿠퍼쌍이 깨져버려요. 네. 그래서 저항이 없어지니까 또 거대한 전류가 흐를 수 있기는 한데 네. 사실 무제한인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BCS 이론이 30켈빈까지 영하 240도보다 낮으면 가능하고 그 예. 이상이 되면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예. 문제는 1980년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금속 산화물에서 네. 35켈빈 그러니까 BCS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초전도 현상의 이유랑 다른 네. 이유로 초전도 현상이 관측이 된 겁니다. 네. 노벨상이요. 하나의 이론이 나온 다음에 상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이 관측이 되자마자 1년 만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BCS 이론이 예측한 30켈빈, 영하 240도입니다. 예. 이거보다 높은데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네? 그걸 우리가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야, 영하 240도보다 살짝 높은 걸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그렇죠. 기존의 이론에서보다 고온인데 왜 생길까라고 해서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연이어서 세라믹 기반의 초전도체들도 발견이 막 됩니다. 네.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실용적으로 초전도 현상이 좀 안정적으로 일어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액체 질소는 싸요. 근데 액체륨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액체 질소를 가지고 뭔가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실용적이지 않은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네. 자, 1980년대에 이미 127K의 초전도 현상도 발견이 됐고 90년이 넘어가면 압력을 고압을 가했더니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들이 계속 연구가 됐습니다. 네. 근데 고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압이에요. 최소한 15만 기압, 100만 기압, 480만 기압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이 정도 고압은요 사실은 뭐 피스톤을 압축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실험실 환경에서만 가능한 이런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면 온도를 특정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아니면 고압을 제공할 경우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금속에 따라서 아니면 물질에 따라서 약간의 조건들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액체 헬륨은 비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액체 질소는 좀 상대적으로 싸고 네. 그런데 우리 MRI 같은 어떤 의료기기나 이런 데 보면 액체 헬륨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원래 비싸야 잘 팔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액체 질소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예를 들면 세라믹 기반입니다. 예. 안 휘어요.
그리기도 하고 선제로 부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최근 발견되는 물질은 초고압이 필요한데 사실 고압을 유지를 못하죠. 이거 실험실 환경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MRI는 진짜로 사람이 들어가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자기장이 필요하니까 거대한 전류가 흘러야 되고 저항이 초전도체 수준으로 낮아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실용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그냥 금속 기반의 초전도체랑 액체 헬륨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된다 한번 해볼게요.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합성하는 게 만약에 네. 원자 단위로 조절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유지비는 저렴하겠죠. 왜냐하면 액체 헬륨도 안 쓰고 액체 질소도 안 쓰니까. 근데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비용이 소재가 비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초전도체 현상 이게 이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어떤 특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못지않게 경제 산업계가 요즘 요동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주가도 관련 기업들 뭐 관련 기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요동치기도 하고 이렇게 초전도 현상 다시 말해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에 대해서 왜들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전기 저항이 0이 되게 되면 우리 산업 자체가 바뀌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초전도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같이 있는데 네. 사실 마이스너 효과는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서 네. 공중에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 떠 부양? 있어요. 네, 예.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이용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말했던 자기부상 열차. 자기부상 열차 공중에 띄우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기존의 자석으로도 가능은 해요. 예. 그렇지만 초전도 현상이 만약에 상온에서 가능하다. 네. 그럼 가만히 놔둬도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아주 그냥 선풍기만 네. 우리가 손 선풍기 있죠. 예. 휴대용 선풍기만 틀어줘도 천천히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 엄청난 기차가 맞습니다. 아. 배가 예. 선박을 이용한 물류 수송이 훨씬 더 지금 비행기보다도 저렴한 이유가 한 번에 대량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초전도 현상이 정말로 잘 나타나게 돼서 이런 자기 부상이 가능해진다면 물류의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건데 예. 혹시 옛날에 그 RC카 가지고 놀아보셨습니까? 네, 기억하죠. 네, 블랙 모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살려고 저 어머니한테 엄청 귀여운 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배터리 기술이 뒷받침이 되면요. 손톱만한 블랙 모터가 1톤이 넘는 자동차를 구동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예.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 블랙 모터의 축이나 다른 기타 재료들의 강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론상. 소형화도 가능한 거고 혹시 옛날에 백투더퓨처 보셨습니까? 네. 여기 공중에 떠서 다니는 그 자동차. 자동차도 그런데 아, 스케이트보드 네, 같은 거. 맞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뭐가 달리니까 펜이 달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손톱만한 모터를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것이 가능해질 거다. 물론 배터리 기술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네.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한계를 넘는 건데요. 사실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가능하고 특정 자기장 하에서 가능합니다. 자기장이 무제한이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전류도요 무조건 무제한을 흘리는 게 아니고 직류 전류가 특정 전류 이하에서만 저항이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제한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한계를 완벽하게 깰 수 있는 하나의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꿈의 소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짐작한 바와 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만약에 외계인을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외계인은 우리랑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진화 발전을 해왔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진화 발전해온 외계 문명과 우리 지구인들의 문명 중 어느 문명이 더 우월한지 발달된 문명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외계 문명은 우리처럼 시각적으로 이렇게 글이나 말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파 같은 걸로 막 소통을 한다든지 전혀 비교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 그리고 우리는 시각으로 이제 주로 사물을 인식하지만 그들은 음파를 쏴서 물건을 인식한다든가 하여튼 전혀 다른다고 치면 네. 그러면 그 문명권과 우리 문명권 중 어디가 우월한지를 뭐 어떤 잣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역시 그렇죠. 예, 이걸 우리 지금 지구 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우월한지를 얘기하는 것도 또 중요한 관점인데요. 맞습니다. 그때 많은 경제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문명인지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도 있는지 즉 에너지를 다루는 역량이 더 높은 국가, 지역 또는 문명권이 훨씬 우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의 발전사도 물체는 석기 시대부터 철기, 정보화 사회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궁극으로는 계속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자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허구다. 발전을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랑 똑같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착해야지 덜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인류가 진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효율의 최고봉을 말하자면 초전도 그렇죠. 이용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아니 외국에서도 한국에서 진짜 그걸 했어? 하면서 전화까지 올 정도가 되는 이런 관심사가 있는 게 우리 문명권의 큰 한 발짝 이 진일보한 발전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명이라고 해야겠죠. 이 경우에는 발명이라고 해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소식도 다음 주에 한번 전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어떤 재밌는 책 들고 오실까 하고 책 제목을 봤더니 네. 야, 이거 오늘은 제가 두 손을 공소은이 모아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존경해야 할 그런 업계 선배님의 책이네요.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 초에 이제 출간이 됐고요. 장하준 교수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에 한국인 최초로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됐고 지금 이제 2022년부터 런던 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부럽습니다. 글도 참 뭐 좀 편하게 일반 대중들이 읽기 쉽게 책을 쓰시다 보니까 예. 책을 낼 때마다 조금 이슈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한 17권 정도의 이 와. 책을 포함해서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13권이 46개국으로 출간이 같이 됐고요. 200만 부 이상 판매를 했으니까 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경제학 책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파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이 책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궁금해서 네. 이제 한 3-4달 됐으니까 몇 세나 찍으셨을까 그러고 앞장을 딱 봤더니 벌써 40세 이상 찍으셨으니까 한 넉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보셨다니까 이미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 책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읽었고요. 네. 이번 책은 특히 어떤 관점에서 경제학을 소개했나요? 이게 경제학 레시피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장하준 교수는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들이 경제학에 관심을 가질까? 그다음에 왜 대중들은 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 앞쪽에도 보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많이 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교수들이나 네.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경제학의 어떤 이론을 그 정권이 기반으로 삼고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이 본인이 생각하는 정당한 모습하고 이게 일치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 책을 꼭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음식의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경제학에 대해서 이슈들을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시작한 책이라 이 책에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 또는 음식들을 얘기하면서 이걸 그 음식 소재의 역사적인 얘기, 이 역사적인 얘기를 다시 경제하고 이렇게 결합시키는 뭐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책입니다. 예, 요리와 경제를 엮는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건데 네. 어떻게 좀 제가 한번 폄하해 보겠습니다. 네네. 억지스럽죠? 약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궁합을 맞추려 보다 보니까 제가 봐도 야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끌어가야 되나 싶은 부분도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소재를 끌어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가지 식재료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식에서 접하기 쉬운 한국 분이시니까 첫
부터 마늘로 시작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중들을 전 세계에 출간하는 책이다 보니까 한식에 대한 설명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긴 했어요. 그러면서 마늘과 고추, 도토리를 비롯해서 우리는 조금 접하기 힘든 호밀, 오크라 같은 생경한 재료들도 좀 소개가 되고요. 더불어 이들 재료와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경제학 이론들이 가진 편견부터 최근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 간의 힘겨루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또 잘 풀어주고 있죠. 네, 주제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일단 도토리라는 식재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런 편견이 경제학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잘못된 분석을 내놓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도토리는 우리에게는 뭐 묵 같은 것을 해먹는 식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현을 도토리 무침을 일종의 한국식 샐러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딱히 고급스러운 식재료는 아닌데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면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죠. 예, 최근에 이제 이베리코 돼지라 그래서 돼지 품종 좀 고급 품종 예. 아마 2, 3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꽤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베리코 돼지 중에 이베리코 데 베요타라고 부르는 고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요타가 도토리인데요. 스페인어로. 돼지를 도축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떡갈나무 숲에서 방목을 해서 도토리만 먹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 도토리 때문에 더 고소하고 깊은 맛을 고기가 내게 된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이베리코데 베요타로 만든 햄을 하몬이 이제 햄이란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몬 이베리코데 베요타라고 부르는데 이게 매우 고급스럽고 비싼 햄으로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토리를 일단 소개를 하죠. 우리나라에선 사실 값싼 도토리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옛날에 보릿고기 넘기는 거 이럴 때도 활용되고 했는데 맞아요. 이게 이슬람 문명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편견으로 작용했나요? 아까 베요타라고 제가 이제 스페인어로 도토리가 베요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요타가 사실은 아랍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니까 스페인어에 이렇게 아랍어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건 스페인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역사에서 이슬람 문화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벌여서 기독교의 스페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 햄, 돼지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돼지고기를 먹는지의 여부로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도를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불똥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당시에 튀었는데 유대인들도 사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기독교로 진심으로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기도 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굴뚝을 바라보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고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하면서 탄압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추방까지 하는 사례가 벌어지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라고 이제 장하성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슬람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예. 하고 탄압하는 게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기독교에서 추방된 모든 사람들을 오스만 제국에서 받아들였고 오스만 제국에서는 세금을 내기만 하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정도로 모든 종교에 포용적이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슬람이 유럽에서 남겼던 문화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고전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보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슬람 문명권의 과학기술이나 뭐 수학 이런 부분에 대한 우월함은 뭐 다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이 결국 이슬람 문명권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번영 이런 건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성공했는지의 관점보다는 예. 한 사회가 주어진 문화적 재료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이게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정책의 문제라는 점을 얘기하고자 한 것인데요. 저자는 편견이 작용할 경우에 이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예로 우리가 열대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국가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할 때 날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서 예. 그리고 날이 더우니까 뭐 옷도 별로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도 좀 낙후되고 그리고 뭐 이모작 삼모작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농업에 대한 혁명도 별로 없고 이래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건 잘못된 분석이다, 편견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도리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예.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한다.
예. 세계은행 발표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 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탄자니아가 80%, 뭐 베트남은 77%, 자메이카 67%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60% 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마저 노동을 할 정도로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네. 단순히 이들을 게을러서 가난하다라고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들이 가난한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이 가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생산성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자 나라 국민보다 인생에 훨씬 더 긴 기간 오랫동안 일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네트워크라든지 생산성을 올릴 만한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우리가 경마의 기수가 예. 좋은 말에 타면 결과가 훨씬 좋아지는 것처럼 기수는 똑같아도 네. 결국에는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것이지 이들이 게으르기 때문에라고 분석하는 것은 분석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결국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근면성보다는 생산성에 좌우된다. 그 생산성은 특히 인프라나 기술 등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 눈길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고찰이에요. 이 책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 자유무역의 선두권에 있다가 갑자기 첨단 기술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식재료는 이제 번데기를 조금 언급을 하거든요. 번데기요? 예, 예. 아마 박 교수님도 어렸을 때 번데기 좀 드시지 않았나요? 왜 지금은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지금도 향수에 젖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때 진짜로 좋아하는 맛도 진짜 그럼요. 고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9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나라 번데기가 주요 간식이었잖아요. 예. 근데 유독 왜 번데기가 우리의 간식이었을까를 보면 그것도 다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크죠. 그러니까 견직 제조업 때문이다. 당시 어떻게 보면 이 견직 제조업의 폐기물이 번데기였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식으로 삼았던 거고 한국의 당시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고치해서 실을 채취한 다음에 남는 이 번데기가 결국에는 간식으로 활용된 거다. 실크 산업은 아시겠지만 뭐 실크로드로 대비되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은 됐잖아요. 이게 예.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활동이 펼쳐졌는데 한때 일본이 이 실크의 최대 수출국이 되기도 했다. 그게 그래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1950년대에 세계 최대 실크 수출국이 생사와 견직물을 모두 포함해서 모두 일본이었는데 예. 당시에 일본은 다른 분야로 그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고 싶었지만 기술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높은 관세로 아까 이제 제가 보호무역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꺼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일본이 높은 관세로 이들 산업을 보호하면서 견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일본이 지금의 최대 강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도 산업 초기화 때는 똑같이 이런 방식을 추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는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좋은 거냐, 보호무역이 좋은 거냐를 놓고 이게 답이다는 아니다라는 게 이 장하성 교수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나라가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계까지는 이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생산력에 의미 있게 변화하기 위해선 적어도 20년이 걸리는데 이 말은 결국 자유무역 환경에선 이런 변화는 결코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뜻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자유무역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보호무역주의의 원조는 미국과 영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을 언급을 합니다. 예. 미국의 $10 지폐의 주인공이 알렉산더 해밀턴이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미국이 독립전쟁 이후에 독립을 하고 나서 유치산업론이라는 걸 꺼내 들면서 미국이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우리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관세를 수입품에 물리면서 미국 산업을 보호시켰고 이게 강대국 미국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 됐다라는 거고요. 영국도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정책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전 세계에 돈을 버는 강력한 국가가 된 것도 사실은 보호무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책에서 음식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지식과 상식을 굉장히 넓혀주는 게 참 재밌었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여러 소재로 활용됐던 음식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기억 남으세요? 국수 얘기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면사랑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1년에 한국이 세계 인스턴트 국수협회 자료에 따르면 79.7인분을 소비를 하는데 국수를 1년에 1인당요? 네, 1인당. 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으로 계산해 보면 41억 봉지의 라면을 먹는 거다. 2위가 베트남인데 비슷비슷하고 한국하고 3위는 네팔로 53.3인분이니까 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밀 이외에도 다양한 곡식을 갈아서 국수를 만들어 먹죠. 그리고 심지어 전분만으로도 당면을 만들어서 먹는 나라인데 이탈리아는 유일하게 밀만으로도 300종의 파스타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재밌는 소재 얘기를 하는 게 1980년대에 이탈리아의 가장 큰 이제 바릴라라는 이제 파스타 제조업체가 있는데 심지어 산업 디자이너까지 불러서 조르제토 주지아로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정말 예술적으로 뛰어난 파스타면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고 실제로 이게 판매가 됐다고 하거든요. 예. 큐브와 뭐 파도 모양을 합친 듯한 파스타 모양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데 이게 끓이면 균등하게 익지를 않고 한쪽은 익고 한쪽은 안 익고 하는 것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이 안단테라 그래서 적당히 익은 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불가능해지면서 결국엔 이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밀로 만든 파스타를 주목하는데 이 산업 디자이너 이 주지아로라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의 뭐 폭스바겐의 골프라든지 마세라티의 바블리라든지 이런 차 디자인한 사람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 사람이 현대차의 폰이라는 차의 디자인을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꺼내죠. 그렇군요. 이 폰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효시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처음에 포드하고 합작으로 그냥 단순 위탁 생산을 하던 데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차를 한번 내놔 보겠어 자력으로 라고 해서 디자인한 게 이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맡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승부를 걸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현대차가 1976년도에 폰이 10,000대 생산을 시작으로 해서 당시 포드 생산량의 0.5%였는데 이게 2015년이 되면서 현대 기아차로 이제 더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GM보다도 훨씬 많은 차를 생산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현대가 된 것도 결국에는 어떤 경영진의 번뜩이는 뭐 지도력 뭐 이런 것도 필요했지만 그 뒤에는 국가의 서포트도 있었다라는 게 이 책에 나온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포니 관련한 어떤 헤리티지 행사를 하는데요. 네네. 포니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요? 추억 어린 사연들 보내주세요 했는데 1등이 저도 우연히 이제 어떤 자료 보고 알았는데 1등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택시 운전하시는 분께서 포니를 너무 좋아해서 포니 사랑 때문에 따님을 낳았는데 따님 이름을 폰이라고 지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 포니에도 이런 경제적인 또는 맥락들을 숨어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레시피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소식 또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노라조의 슈퍼맨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미국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는 초전도체를 배웠는데요. 둘 다 공통점이 슈퍼네요. 미국의 슈퍼파워와 초전도체는 슈퍼컨덕터라고 부릅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